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분양가 한 34% 깎아도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안 떼인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격을 제시했을 때 이 34%가 아니라 뭐 한 50%쯤 할인을 해야 분양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1% 시대의 분양가를 고수를 해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분양가를 계속 고수하다가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뭐 저희 같은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실적이 나빠지면 신용등급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최대 금융시산업의 리스크가 뭐냐? 그럼 부동산 PF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동산 PF가 문제다. 부동산 PF가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부동산 PF가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그런 분위기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또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PF가 뭐고 이거를 왜 그런 리스크라고 생각하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나이스 신용평가의 이혁준 금융평가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일단 그 금융평가라는 부분들이 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일반 기업체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는데, 제가 맡은 금융평가본부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금융회사를 평가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PF 얘기할 때 그 본부장님께 자꾸 물어보게 되는 이유가 이게 뭐 금융회사 평가하시는데 왜 부동산 PF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PF가 지금은 많이 이제 금융화가 되어서 많은 금융회사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규모가 예전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회사의 실적은 물론 시스템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본부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시점은 사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9월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었고 금리가 막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PF ABCP 같은 경우에는 뭐 5%로 조달하던 것이 금리가 15%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금리로 조달을 하려고 해도 조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용평가사도 저희의 목소리가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좀 왜곡되어서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좀 그런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급적이면 대외 발언을 삼가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목소리를 내자,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조그만 목소리라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때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셨던 내용은 그때 시장 분위기로 따지면 거의 살생부나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가까워.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보다가 어디가 위험할 거다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신 거니까 예. 그게 만약에 오픈이 되면은 야 저기랜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그 채권 시장에 개입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래저래 정책들을 펴면서 요즘은 좀 얘기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 그 화재로 따지면은 이제 좀 급한 불을 끈 상태고요. 근데 그 근원이 되는 불은 아직 뒤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좀 번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좀 벌었다. 예, 예. 이 얘기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좀 차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종합적인 평가, 이게 어쩌면은 이제 결론일 건데, 그러니까 결론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또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이 올해 그 금융업권에 대한 산업 전망하고 신용 등급의 방향성을 이제 이게 사실상 결론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좀 개별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예. 저희가 매년 12월이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신평사인 S&P와 함께 내년도 산업 전망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예. 이제 그때 업종별로도 산업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발표했던 금융업권 산업 전망과 신용등급 방향성이라는 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산업 환경이나 뭐 2020년 대비 뭐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2022년보다 2023년이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둔화가 되고 있다 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신용등급 방향성을 보시면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업 환경이 좋지 않지만 신용등급을 조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이 4개 업종은 신용등급 방향성이 부정적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 4개 업종의 공통점이 이제 부동산 PF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업종인데 부동산 PF가 올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상당한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제가 뭐 부동산 PF 얘기는 차차 할 거니까 예. 그 중에 손보사 같은 경우는 중립의 유지에 안정적. 그러면 다른 업권 통틀어서 제일 그냥 그나마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이게 뭐 다른 업권하고 손보의 좀 특징? 차이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좋은 업종이 이제 금융에서는 은행과 보험사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이제 작년 대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본 이유가 그 가계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성장성이 많이 정체가 됐거든요. 보험료 유입이 많이 뭐 역성장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손해보험은 여전히 보험료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금융업종의 실적이 꺾였는데 예. 손해보험은 작년에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일반 그 보험의 이제 손해율이 좀 많이 낮아진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높은 상황은 손해보험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고 예. 이제 보험료도 이제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작년 10월에 예. 그 금융회사들 누가 돈 있냐 이런 얘기할 때 손보가 좀 있습니다. 요 예, 얘기 예. 조금 하던데 예. 그게 이게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를 얘기할 때 그 예전에는 그 은행들이 좀 PF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뭐 증권이라든지 뭐 캐피탈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더라고요. 예. 이 PF라는 게 이제 금융권이 PF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익스포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예. 그 과거에는 PF를 하는 업종이 이렇게 막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예. 이제 증권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PF를 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만 하더라도 그때 좀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은 저축은행이었고 그렇죠. 증권과 캐피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증권과 캐피탈도 많이 뛰어들게 된 원인은 증권사들이 이제 보증 형태로 PF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증.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PF가 진행될 때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보증을 하면서 이제 시공을 같이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이제 건설업이 한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신용등급도 많이 강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신용도를 갖춘 그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언제부턴가 이제 증권사들이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까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좀 시켜라 좀 이런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증권사들은 지금 단기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등급인 A1을 받고 있는 증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가 보증 형태로 부동산 PF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사의 보증을 믿고 건설사들이나 이제 다른 시행사들이 많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캐피탈사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20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PF는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정도가 좀 하던 건데 예, 예. 그리고 건설사 보증 없어진 상황에서 증권사가 사실 보증이라는 게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나기만 하면 예. 중간에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새로운 사업군으로 증권사나 캐피탈들이 좀 들어왔었나 예. 보네요. 와, 이거 참 예전에 그 메리츠 증권 이런 데가 그 전에 안 하던 거에서 뭐 신사업 발굴해하고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들리던데. 메리츠 증권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길을 개척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부동산 필패론이 지금 시중에 만연하던 맞아요. 시기여서 네.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부동산은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메리츠 증권에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시장이 약간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입지를 가진 사업은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보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증권이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부동산 PF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증권사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를 하는 좀 뭐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이게 트렌드가 2013년과 22년은 완전히 다르네요. 예, 예. 23년도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하려는 분위기였고 예, 은행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다가 예, 그 뒤에는 이제 이금융권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군요.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는 좀 예전에 한번 뒤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덜 들렸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PF라 그러면은 그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 정도는 아는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도대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거길래 예. 어느 단계에서 뭐 누가 돈을 내는 거야라는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예. 이제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인허가를 받은 뒤에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해서 이제 돈을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착공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를 그 필요 자금의 형태로 보면은 그 각 사업 단계별로 이제 계약금과 이제 토지 매입 잔금, 운영비, 그 다음에 착공 이후에는 이제 공사비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일단 토지를 살 때 시행사가 일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돈을 시행사가 다 가진 경우는 별로 없고 예. 대부분은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이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입을 받아서 토지를 사고 이제 인허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본 PF로 이어지면서 이제 은행이나 보험 같은 좀 메이저 금융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끝나야 예, 본 PF로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예. 처음에 이게 땅을 살 때와 이게 예. 필요한 돈의 규모가 예, 사실 그 땅이라는 게 뭐 담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예. 땅 살라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위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그냥 보고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게 그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약자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 결국은 그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릴 거느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땅이 100만 원이라 그래도 예. 여기다 건물 지으면 1,000만 원 됩니다. 예, 예. 그럼 1,000만 원 기준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처음에 땅 살 때 그거 믿고 돈 빌려주기 쉽지 않겠네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릿지론 쪽이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이제 본 PF보다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각 단계마다 이 브릿지론은 일단 그 돈을 빌려줬을 때 그 토지를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땅 살 수 있냐조차도 리스크네요. 예,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 토지를 살 때 중간에 뭐 소위 말하는 알박기 뭐 예.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은 굉장히 또 힘이 들기 때문에 결국엔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고 또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예.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그다음 위험인데 이렇게 해서 토지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까지 받았지만은 갑자기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성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되게 낮아 보여서 과거 같으면은 이제 본 PF가 성사가 되면서 이 브릿지론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어떤 사업성의 우려가 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본 PF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위험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 작은 공급원이 증권캐피탈 저축은행이 있고 절로 넘어가는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예. 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때는 언제인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토지 매입 단계이고 예. 이제 제일 큰 거는 또 그다음에 이제 공사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 제일 위험한 시기는 저기서 딱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땅 살 때 돈 빌려주고 인허가 받을 때 해준 사람들은 증권캐피탈 저축은행이 브릿지론 형식으로 준 거고 예. 다리. 예. 그럼 다리를 건너가서 큰 규모의 예.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야 그거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예. 요리해서 안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릿지론으로 조달을 해놓으면 예. 이제 대부분 분양으로 넘어가서 분양하는 족족 완판이 되고 이러던 게 최근 이제 몇 년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브릿지론이 본 PF로 잘 넘어가지 않게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본 PF 쪽의 리스크를 보시면은. 예. 미분양 위험, 시공사 위험, 준공 위험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분양 위험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회사들이 이거 본 PF로 자금 대출만 해줘도 분양은 하는 족족 다 완판이 되고 이제 투자대금 회수가 되니까 본 PF에 별로 크게 이제 망설임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본 PF로 들어가도 투자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는 게 점점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는 것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따르면은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분양 저쪽 끝에 단에 있는 분양인데 예.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브릿지에서 PF로 못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러면 위험이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은 위험이 은행보험 증권캐피탈 저축은행 저 파란 섹터가 아니라 예. 저 앞에 있는 빨간 섹터가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본 PF로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으면은 자금을 어떻게든 회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양이 안 되더라도 할인 분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브릿지론 단계는 본 PF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보더라도 부동산 PF,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가 어렵다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타이밍에 누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금융 업권별로 위험의 차이가 좀 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 단계가 현재는 좀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브릿지론은 이제 은행은 뭐 대부분 들어가지 않고요. 은행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제거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업종이고 주로 이제 이 브릿지론에 관련된 리스크를 떠안는 거는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형태인데요. 예. 증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출보다는 이제 보증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보증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이제 직접 대출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각 PF별로 저희가 이 PF가 작년부터 좀 특별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PF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PF에서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 PF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똑같은 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라도 그 어떤 지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를 뽑는 것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5개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 그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부동산 PF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이거는 얼마나 이 회사가 좀 공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PF에 뛰어들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잘 안 됐을 때 그거를 그 등치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감당할 능력 대비 얼마나 부동산 PF를 많이 하고 있느냐인데 이거를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을 비교를 해보면은 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한 40% 정도이고요. 예. 캐피탈은 80%, 저축은행은 이제 183%로 굉장히 높습니다. 숫자 엄청 높네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PF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지금 합산해서 평균해 가지고 저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이거 세부적으로 다 잘라 보셨을 건데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끝단에 있는 쪽은 엄청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트는 신평사들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 단계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 쪽에서 이제 브릿지론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 비중이 어디가 높은가를 보면은 증권은 이제 29%, 그다음에 캐피탈은 19%, 저축은행은 55%. 그래서 이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축은행이 이제 리스크가 제일 커 보이는데 우리가 좀 증권사들을 좀 더 이렇게 눈여겨봤던 그 이유는 그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성향과 사업 단계로 보면은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데 이 부동산 PF의 그 질이죠.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의 이제 위험도를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증권사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제 상환 순위를 보시면은 이 그 부동산 PF를 크게 이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이제 투자의 단계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는 이 사업이 엎어졌을 때 돈을 누구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돈을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고 중순위와 후순위는 이제 그 다음에 돈을 찾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후순위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날라갔다. 그럼 선순위가 50% 가져갔다. 그럼 중후순위는 아무도 못 받아가는 거죠. 선순위는 100% 다 가져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후순위 비중을 보면은 증권사가 47%, 이제 캐피탈이 33%, 저축은행이 9%로 이제 저축은행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이 이제 투자 지역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쪽에 미분양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이제 그쪽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증권이 이제 51%, 그다음에 캐피탈이 37%, 저축은행이 30%여서 역시 여기도 증권사가 제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등치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저축은행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이제 지역부터 좀 예. 입지가 좀 안 좋은 데부터 올라온다는 점, 예. 그리고 터지고 나면은 뒤에부터 터진다는 거를 예.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러면은 증권사 근데 이런 거 분석하면 좀 마음이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신평사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사전에 저 어느 정도 경고를 했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가 신평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생각해 보면은 꼭 뒷북이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앞서가지고 등급 막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등급 떨어지면은 뭐 등급 떨어진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분석하실 때 좀 어떠세요? 이거에다가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그럴 때는 좀 어떠십니까?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거 뭐 전반적으로 신용평가사는 좀 후행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거는 이제 신평사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주식이랑 그 채권 쪽이 좀 달라서 예.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그 채권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상당히 좀 신중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뭐 주가처럼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뭐 예. 그런 성격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상황이 되게 좋을 때는 이런 경고를 하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 좀 경각심을 좀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나 좀 급박해서 예. 저희가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는 이것이 뭐 특정 회사를 아예 그냥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나 잘못하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뭐 그런 어떤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목소리를 좀 자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한숨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조금씩 그 작년 하반기보다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위험하다는 거를 좀 감으로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리포트 쓰실 때 이게 힌트를 좀 넣어놓기도 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평사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글을 쓰면서 이제 행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 리포트를 오래 읽어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대놓고 헤드라인으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예.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내가 느끼기엔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뉘앙스나 예, 행간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테크닉인데요. 뭐 그게 또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증권사 캐피탈 PF 중에 용도별에서 비거주용 비중이 높은 쪽을 좀 높게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예.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파트냐 상가냐 뭐 이런 뭐 비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미분양 성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비주거용 건물들의 이제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뭐 어떨 때는 뭐 상가가 더 잘 될 때도 있고 뭐 아파트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현재는 뭐 주거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양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주거용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증권사가 57%, 캐피탈이 35%, 저축은행이 51%여서 증권사가 좀 높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축은행은 뭐 브릿지론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대비 비율도 높아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은 그 상환 순위나 투자 지역 그다음에 용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증권이나 캐피탈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요거는 아마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에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어떤 부동산 PF에 대한 규제를 좀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개별 회사까지 내려가면은 파급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 섹터 예.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직접 작성하신 보고서 보면은 개별 회사 위험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뭐 링크로 걸어놓든지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PF 그때 10월 달만 하더라도 저기 지역에서 뭐 어디 하나 PF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새 좀 잠잠하기는 한데 뭐 그게 진짜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연체가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연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종별 부동산 PF 연체율 이제 작년 9월 말 수치인데 증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증권이 8.2%, 저축은행 2.37%, 캐피탈이 1.07%고 이제 보험이랑 은행은 상당히 낮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보험 PF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은 이제 연체율이 뭐 안정적인 수준이고 이제 증권과 저축은행 캐피탈이 높은 상태이고 이제 증권이 그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예, 그 이유는 질적으로도 아까 그 보여드린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예. 이제 증권사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는 채무 보증 형태를 많이 들여다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제 보증을 했던 채무가 이제 나의 채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 보증을 했던 사업장이 이제 결국은 증권사의 채무로 다시 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증 형태로 있을 때는 잘 눈에 안 띄다가 예.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보증해준 쪽에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예. 이 채무가 회사의 장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그게 이렇게 확 크게 나타난다는 그렇죠. 예.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문제 될 때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끄럽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자료잖아요. 예. 그때 이후나 그때 전후로 해서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은 사업장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나요?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작년과 최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PF가 위험할 수 있다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말이 좀 바뀌면서 아. 이제 브릿지론이 본 PF로 거의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신규 PF도 시작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보틀넥 현상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근데 이 브릿지론이 본 PF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만기가 돌아왔을 때 탈 수 있는 방법이 이 브릿지론을 그냥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만기 연장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만기 연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브릿지론에 대한 대출이 시행이 되고 예. 그 대출 시행 기간 내에 본 PF로 넘어가면서 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예, 예. 이게 본 PF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어로 이제 존버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다가 거기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자를 어떻게 내요? 그 이자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연장을 하면서 뭐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자 낼 돈까지?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연장을 할 때 그 금리가 같은 금리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시정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사업의 위험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에 좀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상황이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사건이었었는데 예, 예. 둔촌주공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지금 이제 분양 됐으니까 지금 예,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 이제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동산 PF는 상당히 건물을 지을 때까지 이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을 이제 몇 개월 단위의 PF ABCP로 계속 롤오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금 시장의 어떤 위기가 확산이 되고 둔촌주공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게 되니까 또 5%로 조달하던 PF ABCP를 10%가 넘는 금리로 롤오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예. 이제 둔촌주공마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야, 그러면은 진짜 그 작년 10월에 불 끈 거를 기한을 연장해 놓은 거라 그러면 그 황무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뒤로 밀어 놓은 거네요. 근데 심지어 그 부담은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진 예. 상황으로. 와, 그러면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전에 그 미분양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개발의 이제 가장 최종적인 위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도는 현재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이게 2001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인데요. 이거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이제 시계열로 본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미분양 호수가 이제 6만 8천 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뭐 장기 평균이 한 6만 2천 가구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에 이제 그 수준을 살짝 넘어섰죠. 그래서 그 이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장기 평균은 6만 2천 가구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말에는 한 17,000호 정도였는데 2022년 말에 6만 8,000호면 굉장히 빠른 속도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약간 아찔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이 속도로 2023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줄을 긋고 싶지 않은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이제 10만 호 이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PF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결국은 분양이 되면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본 PF에서도 자금 회수를 못하는 사업장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이제 브릿지론을 본 PF로 넘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중학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금 고등학생으로 가지를 못해서 계속 이제 학생이 쌓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중학교 안 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중학생 졸업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 졸업도 하면은 익스포저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본 PF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다가 안 짓는 것보다 차라리 안 짓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고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졌고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 그동안은 이제 가격이 비싸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가격은 도저히 못 사겠다는 가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주택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점을 찍었고 이제는 내려가는 거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안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서 미분양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무님은 이거 분석하실 때 이게 좀 부동산 가격에는 좀 고점 시그널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는 좀 못 사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보시는 좀 지표 같은 게 조금 있으세요? 예, 뭐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약어로는 이제 P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 푼도 안 쓰고 맞습니다. 얼마 모으면 집 살 수 몇 년 모으면 집 살 수 있다. 요 지표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작년 9월 말까지 숫자인데요. 이제 KB 부동산에서 발표한 수치고 이제 요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소득과 주택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만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요. 2014년까지는 상당히 이제 평탄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장기 평균 같은,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은 이제
그 소득 대비 한 8배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더니만은 2022년에 14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8배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가격이 된 것이고 뭐 경기와 인천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비슷한 모양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는 이제 2022년 1분기부터 가격이 꺾이기 이 PIR이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3분기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과 인천은 이제 작년 3분기부터 PIR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4분기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최근에 그 실거래 가격 추이를 저희가 미루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4분기에는 이제 하락폭이 더 커졌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희룡 교통부 장관께서 이제 그 3프로 TV와도 인터뷰를 하신 예.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뭐 적정 가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마 PIR이란 개념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11배인가 12배인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11배, 12배는 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데 요 일단 KB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지금 서울의 이제 PIR은 이제 뭐 8배 정도가 이제 적정한 수준이고 지금은 이제 그 정상에서 좀 상당히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의 생각은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아오려면은 이게 뭐 11배가 됐든 뭐 8배가 됐든 기본적으로 현재의 PIR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서 정상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도 주택을 사기에 좀 굉장히 심하게 망설여지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과거 이제 장기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것이 뭐 이제 정책 당국의 목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말하기가 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집 가지신 분들 아니면 좀 빚이 좀 많은 분들 뭐 무주택자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사실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14배, 15배에서 8배 수준으로 회귀를 한다는 건 거의 부동산 가격이 한 45%, 40%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일 것. 아니 물론 소득을 왕창 늘려주시면 경제 성장이 쫙쫙하게 된다면은 뭐 그런 부담 없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기에 주택 가격은 장기 평균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 좀 내려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네요. 혹시 뭐 다르게 또 보시는 지표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 좀 참고하는 지표가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PIR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PIR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금융회사나 건설사가 도산을 한다든지 이게 또 발전이 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증권 시장이랑 좀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증권 시장이 어떤 그 선행 지표로서의 좀 빨리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도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증권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어떤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한국은행이랑 거래소자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버핏 지수도 이 PIR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결국은 소득과 가격의 이제 비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버핏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 2020년과 2021년 요때 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마음 아픈 지수네요. 좀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숫자로 다시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버핏 지수를 볼 때 이제 나라별로 버핏 지수의 어떤 적정 구간이 어디냐는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제 한국 증시의 경우는 보통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100%가 넘어가면 좀 과열돼 있고 80%가 안 되면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버핏 지수가 50%대까지 떨어져서 예.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핏 지수를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때 용감하게 주식시장에 들어가셔서 이제 많은 이제 수익을 얻으셨겠죠. 그러고 나서는 버핏 지수가 이제 그 80과 100% 사이를 움직이다가 이제 2017년 이때가 처음으로 주가 지수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500을 터치를 했던 시기인데 그렇죠. 이때 이제 살짝 100을 넘었다가 바로 또 그 다음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정상 구간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과 2021년은 역사상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나 많은 돈을 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2020년에 그 버핏 지수가 120%를 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려하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과열 단계에 진입했고 위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되돌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에 조금 더 상승해서 128%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각국 중앙은행은 이제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버핏 지수가 이제 98%까지 떨어져서 이제 정상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는 뭐 그렇게 거품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이 버핏 지수만 놓고 보면은 적정 단계에 진입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동산의 PIR이 이 버핏 지수와 같은 형태로 폭락을 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1년 만에 128에서 98까지 떨어진 거니까 예.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은 예. 그 묶여 있는 뭐 대출의 문제, 예. 뭐 디폴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예.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증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정부가 그렇게까지 뭐 부양 조치를 많이 내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돈을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과다하고 이랬으니까 그 부분을 억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쵸. 이거는 경제 전반에 좀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PIR도 이제 버핏 지수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정부는 이제 그 속도를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숫자가 내려와 오게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착륙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고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비행기가 경착륙하면 부셔지니까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그냥 쉽게 쓰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럼 부동산 PF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이게 막 지금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있다. 그럼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쥐네가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갖고 그런 거를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PF에 있어서 연착륙을 시킨다는 거는 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액션으로 본다면? 연착륙을 시킨다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연착륙은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연착륙은 결국 그 부동산이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면서 과다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플레이어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 부동산 말고도 뭐 다른 뭐 개인적인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도 있고 뭐 기업으로 치면은 부동산 말고도 다른 투자를 하는 뭐 금융회사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소득으로 이 부동산 투자에서 나타나는 손실을 녹여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연착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급속도로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다 넘어져서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착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착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이만큼을 대출을 일으켰으면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나하나 이렇게 사줘야 이게 끝나는 예.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건설사들 뭐 자기네가 뭐 진짜 뭐 이만큼 사업성 부풀려 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민간한테 또 떠넘기는 모양새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은 뭐 과다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플레이어는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끝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손해를 보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과다하지 않게 끝날 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게 연착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건설 사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자기가 얼마를 벌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 안 좋고 시장 가격 떨어지면은 이렇게 좀 예. 싸게 팔아야 그 민간인 개인들이 그 돈 내고 집 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춘다. 예,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분양이 되질 않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뭐 분양가 높게 받는 거 구제해 달라 그러는 거는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맥락이 그런 예, 건가요? 그 원희룡 장관께서 최근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강북의 수유 칸타빌인가요? 이제 예.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이제 제대로 분양이 완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분양이 생기게 되니까 15% 할인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미계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중에 일부를 이제 LH가 그 할인 분양한 가격에서 12%를 할인을 해서 그 가격으로 일부 매입을 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내 돈이라면 저 가격에 사지는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분양가에서 이제 15% 할인을 했고 거기서 또 12% 할인을 하면은 원래 분양가에서 한 얼추 한 20% 정도 낮춰서 이제 LH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매입을 해도 원희룡 장관 생각에서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높은 가격이고 결국은 이 PF 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나 이제 건설사들을 위해서 그 국민들이 이제 희생을 하는 거다라고 그쵸.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은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뭐 시행사든 시공사든 금융회사든 이제 각각 생각을 하고 있는 마진이 있을 텐데 예.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해야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 때 예. 수요 쪽에서 하는 거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다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할게요라는 거는 시장 거래 형식으로 나타날게 될 예. 거고 그런 공급단에서 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장사꾼은 맨날 밑지고 파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진짜 얼마가 돼야 밑지는지를 분석하셨다고요? 예. 해보니까 어떤 숫자 나오시던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주일 전에 리포트 형태로 시장에 발표를 했고요. 근데 요거는 좀 이 리포트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전제가 필요한데 저희가 리포트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평가본부고 이제 그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PF에 투자를 한 금융회사가 분양가를 얼마까지 낮춰도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투자 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를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나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금융회사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산출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조금 어렵네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만든 그림이고요. 이제 각 증권회사는 매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업무 보고서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 보면은 각 사업장을 설명을 하고 이 사업장별로 이 사업장을 이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이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 사업장에서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면은 엑싯 분양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엑싯 분양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각 사업장별로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 전체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예. 그 합계를 낸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증권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업 계획별로 그 잡힌 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총 매출액이 이제 21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중에서 이미 분양을 한 사업장도 있고 이제 분양을 추진 중인 사업장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미 분양을 한 사업장은 이제 그 계약 분양률 기준으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이제 들어온 돈은 이제 한 30조 원 될 것이다라고. 이번 이미 회수를 한 거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 그 증권사들이 이 사업장별로 그 이 사업장의 엑싯 분양률은 몇 퍼센트라고 제시를 한 수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엑싯 분양 대금을 산출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142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2조 원 정도에서 현재 분양률을 봤을 때 이제 들어온 돈은 30조 원 정도이니까 여기서 이제 112조 원 정도만 들어오면은 이제 증권사들은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게 그렇고 그러면은 이 총 매출액 216조 원 중에서 엑싯 분양대금 142조 원을 뺀 나머지가 저희는 이거를 이제 PF 대출 상환 버퍼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엑싯 분양률에 미달한 그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건데요. 예. 이 엑싯 분양률에 미달한 사업장에서 34% 정도까지 가격을 할인을 해도 이 증권사들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분양가 한 34% 깎아도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안 떼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금에서 34% 깎아도 프로젝트가 빠그러지진 않는다. 예, 예.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뭐 대주단 입장이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또 시행사는 또 자기의 마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시공사인 건설사들도 또 건설사들의 나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 한 3, 4%씩 떼어주고 예. 우리 한 27, 8% 가시죠. 근데 이게 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거다 보니까 예. 그 뒤에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여기서 또 더 축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저런 거예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연착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연착륙이라는 게 이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오는 거를 이거를 그냥 정부 돈으로 쪄바틀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시장에서 소화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빚으로 부채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민간 분양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십시일반 가져가면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냐. 예. 근데 공급하는 사람이 그렇게 낮추면 내가 망합니다. 라는 건 안 된다는 거니까 예. 그 버퍼가 어쨌든 증권사 기준으로 34%가 있다. 이거 해놓고 싫은 소리 좀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그 정도 여력 없습니다 얘기할 것 예.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 뭐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기사를 내셨는데 이제 뭐 건설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분들도 나름의 이제 사정이 있으실 텐데 뭐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면은 뭐 우리는 다 망하라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예. 정작 중요한 핵심은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저희가 2주 전에 이 리포트를 나오고 나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3프로 TV의 언더스탠딩 코너에서 한번 예. 장순원 기자님이 신평사에서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진행을 맡으신 분 중에 이제 이진우 프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그 어떤 가격을 제시했을 때 수요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무엇냐는 거죠. 그쵸. 지금 만약에 그 수요자들이 소득도 되게 좋고 경기 상황도 좋아서 이 34%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완판이 될 거고, 예. 반대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소득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이 34%가 아니라 뭐 한 50%쯤 할인을 해야 분양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1% 시대의 분양가를 고수를 해서는 수요자들이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고, 예.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하는 식으로 이제 각기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뭐 금융회사나 다 각기 이제 자신의 입장이 있을 텐데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을 하다가 결국엔 다 같이 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사주면 뭐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원가가 얼마냐,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요.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가격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을 뭐 굉장히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는 게 그게 원가가 비싸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사주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리는 건데, 근데 그 아이폰이 안 팔린다면은 애플은 뭐 아이폰을 뭐 100만 원 밑으로도 팔아서라도 재고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만한 게 그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예. 이렇게 원래 가격이 시장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시장 가격이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 될 건데 이렇게 거래가 뜸하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일단 그 공급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하단이 어느 정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하단에도 안 팔리면은 뭐 손해 보고라도 파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정도 보고 이 정도면은 좀 거래할 만 하겠구나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원희룡 장관이 뭐 미분양된 걸 정부가 떼어내 주냐, 아까 18% 하락하는 것도 아무도 안 사서 LH가 사는 거라면 예. 그럼 또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걸 정부가 떠안아 주는 게 아니라 파는 입장에서도 뭐 내가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에 살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정도 돈 들었으니까 이 정도 팔아야 됩니다. 이거 꼭 장사 잘 못하시는 분들의 주로 쓰는 방법이고, 이 정도 또 나중에 또 보상해달라, 나라에서 도와달라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면은,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지금 연착륙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사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거대한 덩어리로 있는 PF를 쪼개서 개인이 사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개인이 살 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정책적인 것들, 뭐 중도금 대출, 뭐 실거주 요건, 분양가 좀 요거는 다 풀어줬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요인은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만큼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가격으로 니네가 풀어라. 가격으로 풀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한테 아파트 좀 비싸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건설회사들이 옛날이랑 시장 환경 달라졌으면 가격을 낮춰서 PF를 분양을 함으로써
풀어 나가라.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부 손실을 보는 뭐 건설회사나 금융회사나 시행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현재 분양가를 계속 고수하다가는 상당히 좀 그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뭐 저희 같은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금융회사 실적이 나빠지면 신용등급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무서운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풀리면은 금융회사 자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일단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그 PF 대출의 상환 버퍼가 34%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작년도에 이제 부동산 PF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시장에 어나운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과민 반응을 시장에서 보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뭐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분석을 한 이유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욕심만 좀 낮추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버퍼가 충분히 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각 플레이어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현재 높은 분양가를 고수를 하시면은 이게 그 모든 플레이어들이 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고, 그게 결국 경착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투자자들도 정확하게 숫자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도 이제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는 것보다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뭐 이 정도의 상환 여력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이제 업계 전체가 지혜를 모으면은 연착륙에 갈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PF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브릿지론이 지금 본 PF로 넘어가지 못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이 되면 될수록 원가는 올라갑니다. 계속 금융 비용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원가도 낮추고 이제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마진도 챙길 수가 있는 건데, 하염없이 시간을 끌면은 나중에는 뭐 그 분양이 되더라도 원가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 해봤는데요. 결국 부동산 PF 문제 해법은 달라진 지금 환경을 모두 다 인정하고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고통 분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거, 고통 분담이라는 거는 나보다는 남이 좀 더 고통을 져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성모님 오늘 정말 그 명쾌한 부동산 PF가 뭔지부터 해서 최종 해법에 대한 얘기 웬만하면 다들 잘 안 하시는데 용감하게 해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의 해결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격이 낮아진 부분들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해줬다면 민간에서도 이 달라진 환경에 맞게 분양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민간인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학권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삼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